글쓰기가 우리를 항상 답답하게 하죠.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 잘 모르고 쓰긴 썼는데 마음에 안 들고, 회사에서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제안서를 쓸 때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홍보 마케팅 글쓰기, 이거는 필수인데 잘 안 돼요.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글쓰기죠. 기본 구상을 요약적인 글쓰기 정도 수준으로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이 유튜브를 하겠어요. 강의하는 거, 강연하는 거, 이것도 다 기본은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을 조금 설득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시고 싶은 분,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현실적인 수련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미칸입니다. 글쓰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니체 얘기부터 할게요. 왜 제가 니체 얘기부터 하냐면요. 여러분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우선 제목만 보더라도 엄청 매력적이죠. 뭔가 좀 생경하고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니체의 글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난해성도 있지만 의외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아듣게 되면 그 안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답니다. 니체의 글이 이런 매력적인 글이라는 이유 때문에 니체가 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죠.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니체는 글이란 진정성 있는 자기 이야기다라는 것을 엄청 강조한 사람이에요. 글이 자기 삶이 묻어나지 않고 뭔가 좀 기계적으로, 뭔가 좀 지식 같은 것들을 왕창 때려놓고 이렇게 쓰는 글, 이거 글 아니다. 이렇게 니체는 강조를 했어요. 진정성을 제일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니체의 철학의 내용도요, 사실 사변적이거나 과거의 철학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의 생각을 겉으로 쭉쭉 표출해내는 그런 글쓰기를 니체는 평생 적극적으로 했답니다. 따라서 니체의 말에 의하면 이야기의 내용, 그 다음에 에피소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걔를 정확하게 자기가 머릿속 또는 메모로 정리를 해서 쓴 글, 그것만 제대로 된 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체는 이제 철학자였으니까 아무래도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때일수록 사람들의 감각을 유혹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해. 이렇게 니체는 강조를 했어요. 또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등등 뭔가 구체화의 기법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말의 유희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냥 평이하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하는 것도 니체가 엄청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체가 현대적 글쓰기의 방향도 같이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글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니체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의 요령은 결국은 누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나, 이것에 대해서 먼저 쓰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3번째는 글을 다 쓴 다음에 얘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처럼 리듬을 타는 그런 느낌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문장이 완성된 것이에요. 이렇게 니체는 우리에게 글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니체의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저는 글쓰기의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면요, 첫 번째는 역시 독자를 설정하고 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의 종류를 생각해내는 것, 이게 글쓰기의 출발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싶어하는 말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그냥 생각을 퍽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좀 나열할 내용 같은 것들이 있어야 지루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쭉 생각을 이어가면 미래에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제안 같은 것을 어떻게 담을지, 이런
이런 것들이 내용 전체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해 두는 게 글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활용 점정의 요소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니체가 계속 사람을 유혹해야 된다, 구체화를 해야 된다, 말의 유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요, 글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아 하고 감동적인, 아 하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 그 에피소드는 정말 독특하면서도 감동적인, 뭐 이런 지점들, 표현이 너무 멋있어 등등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요소도 글쓰기를 할 때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니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이거를 33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필요하다면 뭐 네 가지로 늘릴 수 있고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으니까, 요컨대 자신의 생각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글을 쓰면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뭔가 도입의 이야기를 하겠죠. 서론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이 있을 거고, 본론 내용을 쭉 전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매점을 할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고요. 특히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또 세 가지나 두 가지나 네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본론도 333으로 나눠서 계속 메모를 하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니체가 얘기한 대로 활용 점정을 중간에 잘 집어넣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글의 전체 내용도 좋아야 하지만 거기에 매력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글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도입, 본론, 매점 이런 것들을 짜고 본론을 다시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을 잘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게 곧 활용 점정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중간에 삽입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적인 활용 점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낯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 제안처럼 느껴지는 것, 또는 사례를 드는데 좀 엉뚱한 사례 같은 것을 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낯설게 하기는 사람들이 그 내용에 확 빨려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표현의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 점정을 하셔야 돼요. 표현의 활용 점정을 할 때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직유와 은유의 방법이에요. 보통 메타포라고 얘기하죠. 얘가 제일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요령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껴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가 옆에 없어서 외로웠다 라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외로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외로움 모양이 또 뭐가 있지 하고 외로움이라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이나 주어를 새로 떠올리는 것이죠. 시골역에 빨간 우체통이 나는 떠오르네. 이럴 수 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역에 빨간 우체통이 덩그러니 있는 게 외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나의 감정과 빨간 우체통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메타포의 출발에 해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없어서 되게 외로움을 느꼈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을 나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시골역 빨간 우체통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몇 가지만 글 하나에 들어가면 그것이 글 전체를 아주 감동적으로 또는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하시려면요, 글쓰기를 반드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하시기를 권해요. 그래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성도 생각하고 내용의 완전성도 좀 기하시고 또 마지막에 활용 점정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활용 점정 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글을 구상할 때부터 또는 글을 써나가는 그 과정에서 활용 점정을 하려고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막 주면 어떻게 된다고? 글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단계를 거쳐서 글쓰기를 하시면, 오늘 제가 글쓰기에
니체에게 배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내용이 다 완전히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메모가 다 끝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반드시 미완성 글쓰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글을 우리는 문장을 다 완성해서 내용이 이제 요약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을 글쓰기를 할 때는 완전히 완성형으로 글을 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나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시골역 빨간 우체통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일부러. 어미를 완성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표현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다시 말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내용이 균형적으로 글에 잘 앉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표현보다는 내용의 완전성이 높은 그런 글의 초고를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문장을 완성하시라는 거예요. 문장을 완성하실 때는 몇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일단 주어하고 수어가 맞아야 돼요. 특히 피동을 쓴다든지 되다를 쓴다든지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것이 주어의 성격과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강조를 해드리면 접속사라든지 부사나 형용사 등은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면서 글을 쓰시면 글이 훨씬 더 간결해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두라는 거예요. 제가 접속사나 부사나 형용사나 이런 걸 쓰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초고를 쓸 때는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2번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고치시라는, 저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2번 고치는 단계에서 뭘 하신다고요? 네, 활용 점정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자, 문장까지 완성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4 2장짜리 지금 글을 초고를 완성을 했어. 그러면 내가 쓴 내용에 에피소드라든지 또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확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가? 얘를 반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 3단계 때 여러분들 활용 점정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체가 운문처럼 리듬을 타되 운문이 아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쓰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고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포를 써서 표현을 약간 멋들어지게 하는 작업도 요 세 번째 2번 고치는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글을 빠른 속도로 좀 리듬감 있게 이렇게 완성시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순서로 글쓰기를 쭉 하세요. 6개월 정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2편 정도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뭔가 보고서를 쓴다든지 또는 블로그에 에세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글을 쭉쭉 쓰는 건 가능하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높이 평가받는 그걸 정말 좋아서 감동적이어서 이런 글을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글을 일주일에 2편 정도를 6개월 정도 연습해서 쓰시면 여러분들은 점차 감동적인 글, 꽉 찬 내용의 글을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아이캔 대학이나 또는 클럽 성공습관 같은 이제 대규모 커뮤니티들이니까 이런 데서요, 여러분들 가셔서 우리 글쓰기 같이 할 사람 5명만 모이시다 이렇게 모임 제안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글쓰기는 몇 분이 같이 진행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요. 또 저희가요 위키 에세이 쓰기라는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200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런 글쓰기 방입니다. ican.co.kr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곳에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위키 에세이 쓰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매일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단 글쓰기를 하시기도 하고 한 줄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쓰시는 분은 거의 A4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쓰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런 서로 함께 으쌰하면서 글 쓰는 곳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글쓰기 또는 매일 글쓰기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는 것이죠. 이런 뭔가의 강제 장치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글쓰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우리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글쓰기도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는 강제 장치를 이용해서 조금 쭉 이어서 하시면 그것이 이제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여러분들은 궁극에는 내용이 꽉 찬 아주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거를요, 하루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20분 글쓰기를 꼭 권해요. 20분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당연히 먼저 메모를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3으로 나누셔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글을 쓰실 때는 완성형 문장을 쓴다? 아니죠. 그러면 내용의 완전성을 기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완성형이 아닌 했음 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빠른 속도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를 하시는데 주술 관계가 조응하도록만 신경 쓰면서 문장을 간단하게 고치고 그 상태에서 세 번째로 2번 고치시는 작업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때 활용 점정을 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 요것을 한 2문단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20분이면 여러분들이 2문단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6개월을 연습했어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상품 상세 페이지를 쓰는데 매력적인 글을 못 써낼 수 있겠어요? 물론 어떤 에세이 글이라든지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홍보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자료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적 완전성이 나오니까 그것이 된 상태에서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6개월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글을 다 적어도 어느 수준으로는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잘 쓰는 게 반복됐을 때 여러분들의 글 실력은 쭉쭉 더 성장해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하루 20분 글쓰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